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우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53강 천체관측 도구 첫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부터는요, 천문 파트 중에서도 두 번째 중단원, 우주 탐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왜 이 얘기부터 할까요? 비록 천문이지만 쉬워요. 여러분 이제 읽으면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탐스의 내용이 굉장히 많죠.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줄여줄게요. 어떤 것만 정리하면은 크게 줄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것만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뭐 하나 더 당부를 할게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 아마 보시면 확실하실 텐데 이 천문 파트 지금 천체 관측 도구가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나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를 쭉 보시면 천체 관측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이제 광학 망원경의 구조부터 설치부터 조작까지 다 나와 있는데, 네, 사실 이 내용은 개정되기 전에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뤘어요. 지금은 다 빠졌습니다. 지금은 이 천체 관측 도구는 어떤 관점만 보면 되냐면, 선생님이 곧 얘기를 하겠지만 광학 망원경, 전파 망원경,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셋을 비교하는 것,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하는 것들이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 여러분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개정되기 전에 천체 관측 도구는 약간 뭐 도구의 사용법 이런 거 공부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은 다 빠졌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문제 내용 할 때마다 설명을 할 때마다 내신이라고 이제 딱 뜰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줄 때만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수능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 빠진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통째로 드러내고 싶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고 또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문제에 나오는 것만 선생님 좀 건드려 드리니까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2시간 걸쳐서 하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천체 관측 도구는 우리 교재가 아니면 1시간 하면 충분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구성을 해 보았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천체 망원경의 종류, 그 다음에 망원경의 구조, 설치, 조작, 촬영. 뭐라고 돼 있죠? 내신이라고 돼 있죠? 네, 비중도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 좋은 점은 있어요. 촬영을 우리가 조금 다룰 거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천체 관측 앞부분 공부할 때 지구 자전과 일주운동 공부했었죠.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좀 선생님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망원경의 성능까지 할 텐데요. 성능도 여러분 교재에는 F수까지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성능이. 거기까지 하지 않고요. 선생님이 집광력, 분해능, 배율이라는 딱 3가지만 언급해 드릴게요. 됐나요? 선생님이랑 공부한 것만큼 하면 충분하시고요. 플러스 알파 뭐만 하면 될까? 학교 선생님이 해준 것만 채워 넣으시면 내신 준비는 문제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우리가 그 천체 망원경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별을 본다는 것, 별을 관측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실제로 별을 보는 걸까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상에서 어떤 별을 본다고 할 때는 저 멀리서 오는 별빛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이나 지구에 가장 가까운 별이지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어떨까? 이 빛도 밝지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빛을 모아 보는 겁니다. 네, 별을 본다, 별빛을 보는 것이고요. 이 별빛을 모아보는 것을 해주는 것이 뭐다? 망원경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천체 망원경의 종류를 살펴보기에 앞서 뭐라고 했죠? 별빛을 본다고 했죠. 네, 우리가 빛을 관측을 하는 건데요. 빛은 전자기파, 전기장과 자기장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빛, 전자기파, 파동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빛을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망원경의 종류부터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은 중요해요. 자, 전자기파의 파장별 천체 망원경입니다. 네, 우리가 빛을 본다고 했죠. 별빛을 보는데 빛을 그냥 전자기파라고 보세요, 여러분. 전자기파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편으로 올수록 파장의 길이가 긴 거예요. 보이시죠?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미터부터 킬로미터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뭘 염두에 두시냐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모든 파장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자외선보다는 가시광선이 길고 가시광선보다는 적외선이 길며 적외선보다는 전파가 길다는 거, 상대적인 파장의 길이를 꼭 기억을 해둡니다. 첫 번째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고 했죠. 가시광선이 뭐라고 했죠? 빨주노초 파란보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시광선 중에서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서 파장이 긴 게 뭐라고 했죠?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빨강색, 보라색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빨간색의 바깥쪽이다 적외, 보라색의 바깥쪽이다 자외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가시광선 중에서도 빨간색이 파장이 더 긴 것까지도 기억을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빨간색 글자를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렇게 기억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혼돈이 오지 않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는 기억합시다. 그럼 뭘 보냐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빛이 쭉 우리 지구로 들어왔는데 무엇의 흡수율? 대기의 흡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선, X선, 자외선은요. 거의 100% 흡수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광선은 흡수가 뚝딱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지표까지 도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파 영역, 적외선도 대부분 흡수가 되고요. 전파 영역도 보니까 어때요? 지표까지 전파가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야? 지금 광학 망원경, 전파 망원경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곳에다가 망원경을 설치할 수 없잖아. 뚝. 네, 지표면 부근에서 설치할 수 있는 망원경이란 빛이 지표까지 도달하는 거겠죠. 네. 광학 망원경은 가시광선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 중에서 가시광선. 전파 망원경은 빛 중에서 전파를 관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지상에서 관측이 가능한 건 어떤 빛이다? 가시광선과 전파입니다. 그럼 이런 가시광선이라는 빛과 전파를 보는 빛, 전파라는 빛을 보는 뭘 보면 될까? 망원경을 보면 됩니다. 그걸 각각 뭐라고 한다고요? 광학 망원경이라고 하고 전파 망원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렇다면 나머지 파장대는 관측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지구에서는 관측이 안 되겠죠. 지구 대기에서 대부분 흡수가 이루어지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네, 어떻게 된다? 대기의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합니다. 우주 망원경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인공위성의 망원경을 설치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본 게 허블 우주 망원경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 언급하도록 하겠는데요. 허블 우주 망원경 굉장히 오래됐어요. 1990년대 쏘아 올렸으니까 지금 2015년이니까 25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우주 망원경이 대표적인 허블 우주 망원경가 대표적인 우주 망원경이 됩니다. 됐죠?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지상 망원경, 우주 망원경을 나눠서 지상의 광학과 전파, 그리고 우주 망원경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른 파장대는 볼 수가 없는가? 그 중에서도 여러분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외선. 자외선은 왜 지표까지 도달을 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앞에서 배웠던 거. 성층권의 무엇에 의해서? 오존에 의해서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성층권이 파괴되어서 일부가 도달을 하잖아요. 그건 없다고 보세요. 여기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존은 대부분 흡수가 이루어진다. 됐나요? 또 하나, 선생님 적외선은요.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지구가 흡수가 되고 지구에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대부분 어떤 형태를 띈다고 했죠? 적외선. 그때 얘기했을 겁니다. 그 적외선이 대부분 어디에 흡수된다고요? 네, 대기에 있는 수증기와 CO2,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에 흡수가 됩니다. 이들은 좀 무거운 편이라서 대부분 대륙권에 있게 돼요. 네, 적외선은 이런 기체들에 의해서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표까지 도달을 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럼 어떤 빛이 도달을 하는지, 도달하지 않는 빛 중에서 자외선과 적외선은 대기 중에 어떤 성분에 의해서 흡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렇게 흡수가 이루어진 파장대는 어떻게 관측을 하는지 다 공부를 했죠. 이렇게 된 우주 망원경의 종류가 저기 지금 보시는 겁니다. 컴퓨턴, 찬드라, 허블 나왔죠. 제임스 웹, 차세대 우주 망원경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처, 허셜, W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허블은 이제 많이 들어봤으니까
허블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일부 작동이 되고 있긴 하지만 할아버지셔요. 더 이상 관측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임스 웹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둘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아마 1학년 때 공부를 과학이라는 걸 좀 하셨으면 W 맵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들어보셨죠? 안 들어봐도 돼요. 네, 이 모든 것들을 우주 만원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표까지 도달하지 않는 빛들, 감마선, X선, 그리고 뭐 자외선, 그리고 적외선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시광선도 관측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허블 우주 만원경은 가시광선을 관측합니다. 우주에서는 모든 파장대를 관측을 해요. 단, 요건 좀 힘듭니다. 조금 힘든 이유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전파 만원경 특징을 얘기하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망원경들에 대해서 공부할지 아시겠죠? 이 각각의 특성과 그리고 비교는 다음 시간에 넘기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망원경의 구조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성능,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망원경의 구조입니다. 엄청나죠? 자, 마음의 평안을 드릴게요. 선생님 체크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경통, 접안 렌즈, 삼각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거밖에 가르쳐 드리지 않는데 우리 교재에 지금 사진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이거예요. 삼각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통이 있습니다. 경통과 삼각대를 연결하는 가대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대는 경통과 삼각대를 연결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하시고요. 앞쪽에 대물 렌즈가 있습니다. 대물 렌즈, 생략할게요. 빛을 모으는 역할이고요. 뒤쪽에 접안 렌즈가 있습니다. 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우리 문제에 나오길래 선생님 한 번씩 언급해 드릴게요. 자, 망원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망원경이란 말이 한 3번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극중 망원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통도 있고요. 파인더도 있는데요.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 망원경. 경통에 있는 거죠. 지금 요거 주 망원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망원경이 있습니다. 보조 망원경. 이 다른 이름이 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탐색경이라는 말 잘 쓰지 않고요. 파인더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파인더고요. 마지막으로 극축 망원경. 이렇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극축 망원경. 이 주망원경에 비해서 보조 망원경이랑 극축 망원경은 배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아직 와닿지 않죠. 네, 배율이 좀 낮다, 배율이 좀 낮으면 시야가 넓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극축 망원경, 파인더, 주망원경 이렇게 크게 3가지를 나눌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삼각대와 경통을 연결하는 가대. 가대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경위대식과 적도식인데요. 요거 끝나고 언급해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추는 균형축, 무게추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초점 조절 장치. 여러분이 이제 직접 관측을 하면 모르겠지만 다 모르셔야 됩니다. 다 생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가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신입니다, 여러분. 내신이에요.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 중간에 삼각대가 있고 경통이 있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위대식과 적도의식이 있습니다. 많이 익숙한 내용들이죠. 방위각과 고도가 나오죠.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평좌표계 기억나시나요? 지평좌표계에서 좌표들이었습니다. 방위각, 선생님 X 값이죠. 이러면서 고도, Y 값이죠. 이러면서 언급했던 것들이 있죠. 네, 이 경위대식은 삼각대 위에 가대를 올리고 그 위에 경통을 올리면 상하 좌우로 움직이기 편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작이 굉장히 간단하겠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선생님이 앞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계속 언급할 내용들인데요. 지구는 뭐 한다? 자전을 해. 지구 자전회에서 모든 천체는 무엇하게 되죠? 천체들은 일주운동합니다. 일주운동. 자, 일주운동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동남손동. 동에서 떠서 남중하고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얼마의 속도로? 1시간에 15도. 1시간에 15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죠? 그럼 무슨 말일까? 망원경으로 어떤 천체를 관측해. 그런데 천체들이 동남서 운동을 해. 1시간에 15도. 그럼 이렇게 관측을 하다가 천체들이 소위 말해서 움직이는 거죠. 내가 관측하고 있던 천체가 내 시야에서 벗어나 버린단 말이야. 그럼 뭘 해야 될까? 그 천체를 쫓아가면서 추적해 가면서 관측할 필요가 있겠죠. 네,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게 적도의식입니다.
적도의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조금 더 추가돼서 자동 추적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추적 장치. 문제에 나와 선생님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적위축. 네. 여러분이 자표계에서 적경적위 배우셨죠? 그 내용입니다. 적위축과 적경축을 맞춰요. 어디? 청구의 북극. 네, 뭘까요? 지구 자전축이죠. 자, 지구 자전축이 있고 적도가 있습니다. 청구상에서 자전축을 연장해서 청구와 만난 두 점을 각각 뭐라고 했죠? 청구의 북극과 청구의 뭐라고 할까요? 청구의 남극이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자전축을 연장해서 청구와 만나는 점 중에 위쪽을 청구의 북극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떤 별이 있죠? 북극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일주운동은 적도에 나란하게 자전축, 다시 말해서 청구의 북극, 북극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될까? 선생님 지금 그리는 것처럼 일주운동이 나타나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뭘 할까? 적도의식 가대는 뭘 하는 걸까? 일주운동을 추적 관측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청구의 북극, 저기 적경축을 이용해서 추적하면서 관측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 쓰임에 극축 망원경이 들어갑니다. 이 극축 망원경을 토대로 이 망원경의 극축을 지구의 자전축 혹은 청구의 북극, 북극성 방향에 맞춘 다음에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동 추적 장치를 달아서. 그럼 어떻게 될까? 따로 수작업을 하지 않아도 계속 움직이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추적하면서 관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때 적도의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막 설명 막 할 때는 대부분 가대가 경위대식이 아니고 적도의식을 쓰게 됩니다. 훨씬 조작이 어렵죠. 극축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잘 못해요. 극축 맞추기 내용, 요 내용들 됐죠? 그래서 가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나누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조작입니다. 선생님이 설치 과정 요건 다 생략했어요. 문제도 없고 여러분 딱히 다룰 필요가 없는 거라서 요도 역시 뭘까? 내신입니다. 여러분 교재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조작 과정입니다. 조작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균형 맞추기도 있고요. 균형. 그 다음에 파인더. 정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계속 선생님이 언급했던 극축 맞추기 작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거지. 관측을 하기 앞서 세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작업이 지금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균형 맞추기는 파인더, 정렬, 극축 맞추기에 앞서서 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 균형과 앞뒤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상하 좌우 균형을 맞추는데요. 이렇게 한쪽을 눌러봤을 때 기울지 않게끔 균형감 있게 맞추게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이 균형 맞추기를 하는 이유는 망원경에 고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망원경을 고정시키기,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함이다. 아니에요. 뭐냐면 부드러운 조작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조작.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과거 이들을 다룰 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순서, 균형을 제일 먼저 한다는 거, 좌우, 앞뒤, 방법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한쪽으로 쏠리지만 않으시면 되고 그 균형 맞추기를 하는 데는 고정이 있지 않고 그 이유가 부드러운 조작이 있다는 거, 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자, 다음은 파인더 정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인더 정렬인데요. 이겁니다. 이것도 내신이에요. 전부 내신입니다. 나는 다 빼면 좋겠지만 우리 교재 너무 방대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이미 말씀을 드렸죠. 망원경에는 주 망원경, 대물 렌즈와 점화 렌즈가 있는, 그 다음에 보조 망원경, 파인더, 그 다음에 극중 망원경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요. 이 파인더 조정하기, 파인더 정렬하기는요. 처음에는 가처럼 주망원경을 먼저 봐요, 여러분. 주망원경. 그러면 지금 뭐 피레침이라고 합시다. 피레침이 주망원경 중심에 온 거예요. 맞췄어. 그리고 이제 뭘 보냐면 파인더를 봅니다. 파인더. 파인더를 봤더니 파인더에는 이 점선은 실제로 점선은 이제 여러분 그림을 보기 편하라고 한 거고요. 파인더에는 실제로 이렇게 십자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십자선 기준으로 했을 때 피레침이 한쪽으로 쏠려 있죠. 파인더 정렬하기는 이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중심이 되는 맞추기, 정렬을 할 때 이 피레침 가운데 온 것처럼 요걸 가운데 이렇게 오게 하는 작업을 파인더 정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편으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거. 됐죠? 자, 이렇게 올 때 보시게 되면 선생님 뭐라고 했죠?
파인더나 극중 망원경은 저배율이라고 했죠. 주망원경에 비해서는 저배율입니다. 저배율은요, 시야는 넓고, 넓어야 잘 보이겠지. 특정 지점을 클로즈업 해보면 잘 찾을 수가 없잖아. 시야는 넓고, 상은 어때요? 확실히 봐도 상이 작은 거 알 수 있겠죠. 요 정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파인더 조절하기는 가가 먼저이냐, 나가 먼저이냐, 혹은 지금 주망원경을 보고 파인더를 봤을 때 관측 결과를 비교하는 거. 주망원경으로 본 결과물이 요거냐, 요거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배율이 더 큽니다. 상이 크게 나오고요. 상이 더 작을 뿐만 아니라 십자선도 있다는 거. 그래서 파인더 정렬을 한다. 주망원경, 그 다음에 파인더 순으로 관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극중 맞추기를 볼게요. 아, 어려워요. 이제 아마추어들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극중 맞추기. 이제 여러분 일주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명칭이 크게 어렵진 않으실 텐데요. 볼게요. 여기가 지금 뭐죠? 청구의 북극 방향입니다. 자전축 방향이죠, 결국. 뭐 자전축 또는 청구의 북극 또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뭐 별이 있겠죠. 북극성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극중을 맞추는 거예요. 망원경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죠? 지평선에서 북극성이라고 했죠. 북극성까지의 높이 뭐죠? 북극성의 고도죠. 북극성의 고도는 뭐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 지방의 위도라고 공부를 했어요. 위도. 됐죠? 그 지방의 위도. 그래서 여기가 위도라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각도를 위도를 맞추면 좀 편한 거죠. 방향을 찾은 다음에. 됐나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때 필요한 게 적도의식이고요. 무엇을 통해서 극중망원경으로 극중을 맞추는 겁니다. 극중망원경으로 맞추게 된다는 거. 그럼 여기다가 뭐만 부착하면 자동 추적 장치만. 자동 추적 장치를 부착하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걸 극중 맞추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운동 때문입니다. 천체는 일주운동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천체는 우리 시야에서 벗어난다고요.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추적하면서 관측을 하려면 이런 극중 맞추기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자동 추적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극중을 맞추는 이유는 일주운동에 따라서 시야를 벗어나는 천체를 추적하면서 관측하기 위함이다. 됐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극중 맞추기까지 조작 끝났습니다. 내신이에요, 내신. 됐죠? 자, 마지막으로 촬영법 볼게요. 촬영법은 조금 의미가 있어. 우리가 봤던 그림이거든. 자, 천체 촬영법 고정입니다. 고정. 고정은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각대 위에 그냥 사진기 올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 찍을 때처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노출을 길게 합니다. 조리개를 열고 노출을 길게 하는 거예요. 노출을 길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운동 사진을 찍는 거예요. 별들의. 그럼 어떤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죠. 사실 말씀드렸죠. 이거 뭐죠? 우리가 지구 자전과 일주운동 할 때 보여드렸던 사진들입니다. 이 고정 촬영법으로 천체들이 일주운동 사진을 찍으면 왜 서울의 야경 이러면서 흰색과 막 주황색 불빛들만 쫙 보이는 그거 있죠. 같은 결과예요. 지금 요거는 일주운동을 하는 궤적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이들이 운동하는 궤적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거? 올라가는 동쪽 하늘, 좀 나란한 남쪽 하늘, 그 다음에 지평선 아래로 내려오는 서쪽 하늘. 또 선생님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렇게 사진 촬영 찍을 때 이제 천체 사진을 찍을 때 동남선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사하지가 않잖아. 제일 많이 찍는 하늘이 어느 하늘이라고? 북쪽 하늘입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천체 일주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북쪽 하늘 찍은 사진을 보시게 되고 되게 근사하거든요. 선생님 학교의 교탁 앞에도 자리 앞에도 일주운동 사진이 있습니다. 요 그림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찍을 때 바로 고정 촬영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운동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됐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진을 찍고 싶단 말이야. 이런 사진을 찍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하죠? 이름이 가이드 촬영법입니다. 여행 가이드 있죠? 여행을 가면 그 여행객들을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하죠. 이 망원경도 마찬가지
천체의 일주운동을 따라가면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진기가 이게 접안렌즈 부분에 있는데 이 사진보다 더 일반적인 건 이 삼각대 위에 경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 경통 위에 카메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더 대표적인 이제 가이드 촬영법이 되는데요. 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가이드 촬영법은요, 우리가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적도의식 카드, 그 다음에 자동 추적 장치 필요하고요. 어떤 조작 과정 필요할까요? 앞서 일주운동 같은 경우에는 극중 맞추기 필요가 없겠죠. 그냥 고정 촬영법이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가이드 촬영을 할 때는 어떤 조작도 필요하다? 극중 맞추기도 필요합니다. 맞추기도 필요하겠죠. 카메라를 위에 올려서 추적해 가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럼 앞서 사진은 고정 촬영법은 밝은 천체만 가능해.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운 거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둡고 멀리 있는 성운, 성단, 은하는 물론이고 또 가까이 있는 천체들도 굉장히 선명하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 촬영법 중에서도 지금처럼 접안 렌즈에 이렇게 사진기가 부착된 걸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초점 방법이라고 해요. 직초점. 이런 거죠. 카메라를 접안 렌즈 부에 부착을 하게 되면 뭘 쓸까? 망원경의 대물 렌즈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진이 훨씬 선명하고 확대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이드 촬영법에 직초점 방식도 있다는 거.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다 해주고 싶지 않으나 패스하고 싶지만 문제 다 나옵니다. 직초점도 언급이 되고요. 가이드 촬영법도 언급이 되고 따라서 각 체크를 해야 되는 구조는 적도의식 카드, 자동 추적 장치 필요하고요. 조작 과정에서는 극중 맞추기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는 이 사진이 더 대표적이죠. 요거는 가이드 중에서도 직초점 방식이다. 그래서 사진 비교하는 거. 어떤 게 고정 촬영법이고 어떤 게 가이드 촬영법으로 나타낸 결과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네, 신이에요. 자, 아셔야 될 거. 선생님이 지금 구조, 조작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구조에서는 삼각대 위에 가대 올리고 경통 올라간다. 기본 틀에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의 기능을 알아두세요.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촬영법은 앞서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일주운동 사진이 나올 수 있는가, 아 이런 걸 고정 촬영이라고 하는구나, 노출을 길게 하는구나, 조리개를 열고 하는구나, 그거만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사진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일주운동을 추적해 가면서 촬영을 했다만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걸 다 생략했다면 가이드라는 용어도 몰라도 돼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여기도 다 수업을 하시는 내용이라면 가이드까지 용어를 좀 아시면 좋겠고요. 됐나요? 이렇게 하면 조작, 촬영법까지 다 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이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죠. 성능. 여러분 성능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개정되고 나서도 다루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F수만 빼고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성능을 살펴보기 앞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물 렌즈의 지름이라고 얘기해요. 지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경이라고 합니다. 대문자 D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아마추어 전문가야. 좋은 망원경을 사고 싶어. 뭐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구경이 큰 걸 주세요. 이렇게 해도 웬만한 성능이 됩니다. 왜 그런지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죠. 하나를 기억해 두세요. 1번 성능 중에 집광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빛을 모으는 능력이죠. 내가 뭐라고 했지? 망원경의 가장 기본은 멀리서 오는 빛이니까 흐릿하잖아. 어두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모아서 봐야지 좀 잘 보이겠지. 그 빛을 모으는 능력이에요. 이 집광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 어떤 천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집광력이 크면요, 굉장히 밝게 보이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이 집광력이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집광력은요, 구경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됐나요? 그럼 봐봐. A라는 망원경의 구경이 100이고 B라는 망원경의 구경이 200이라고 하자. 질문. 구경이 큰 것은 우선 뺄 거예요. 그쵸? 숫자가 크니까. 또 질문. B는 A보다 집광력이 얼마나 더 클까요? 2배요? 이러면 안 돼. 제곱승이죠. 그러니까 B는 요만큼 큰 겁니다. 얼마? 4배 큰 거예요. 집광력이 4배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곱을 빼시면 안 돼요. 결론! 구경이 클수록 집광력이 크다, 집광력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분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 선생님이 지금 분표를 두 개 딱 들고 있어. 여러분은 비교적 선생님 보는 거리가 가깝죠. 이게 두 개로 보여. 이거 너무너무 멀리서 보이면 이게 하나로 보인다. 네, 바로 이거예요. 분해능은 뭐냐? 그러면 물체 두 개를 두 개로 볼 수 있다. 어떻게? 선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분해능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노란색으로 써드린 게 아니에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분해능은요, 어떠하냐면, 분해능은 물체의 파장에는 비례하고요. 구경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분해능은요, 수치가 작을수록 좋아요. 이걸 실수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질문할게요. 자, 만원경의 구경이 크대요. 구경이 크대요. 구경과 분해능은 반비례 관계죠. 구경이 크면 분해능 수치는요, 작아지겠죠?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분해능은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 만약에 구경이 커요. 그럼 어떻게 될까? 네. 집광력 값도 커지고요. 집광력도 크고. 분해능 수치는 어때요? 분해능 값은 작아져서 결론 둘 다 어떻지? 소위 말해서 좋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분해능 수치가 작은 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게끔 주의를 합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배율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확대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과 만원경으로 본 것의 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배율은요, 저반렌즈 초점거리분의 대물렌즈 초점거리입니다. 그럼 초점거리가 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저반렌즈예요. 저반렌즈. 대물렌즈입니다. 그리고 저반렌즈가 있다고 할게요. 이제 빛이 통과를 했어. 빛이 이렇게 통과를 했다고 봅시다. 통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쿠, 너무 작게 했네요. 대물렌즈와 저반렌즈가 있을 때 빛이 요렇게 해서 여기 뭐가 맺혔다? 초점이 맺혔다고 볼게요. 초점. 대물렌즈 초점 거리는 대물렌즈부터 초점 맺히는 것까지의 거리를 대물렌즈 초점 거리라고 합니다. 저반렌즈 초점 거리는 초점 맺힌 것부터 저반렌즈까지를 저반렌즈 초점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이 사실상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 대물렌즈를 교체를 해서 초점 거리를 바꾸는 거 되게 어려워. 일반적으로는 저반렌즈를 교체해서 배율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 저반렌즈가 초점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배율, 확대능이 커지겠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말해서 고배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배율. 배율이 높은 거예요. 그럼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배율이 크면요, 상이 커 보입니다. 상이 확대되겠죠. 그런데 보이는 면적, 시야는요, 좁아집니다. 선생님 늘 얘기하는데 이런 거야. 선생님 이게 주먹이 있어요. 고배율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체를. 저배율이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거야. 그럼 상은 커지고 시야는 좁고 어떻게 볼까? 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럼 저배율은 어떨까? 상은 작아지지만 보이는 면적, 시야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상이 밝게 보이겠죠. 그래서 주의할 점. 이 배율, 확대능은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특징이냐, 어떤 부분을 관측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배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이런 거지. 우리가 어떤 천체를 다 전체 면적을 보고 싶고 넓게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저배율로 보면 되고요. 좀 밝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저배율로 보면 되는 겁니다. 상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고 싶으면 고배율로 보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느낌 오시나요? 이렇게 수식이 나올 때는 이걸 활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수식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해능도요, 수식이 이렇게 나올 때는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집광력도요, 수식이 이렇게 나올 때는 반드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이 성능을 가지고 전체를 묻지를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 분해능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문할게요. 왜 중요한지. 자, 우리가 앞서 공부를 할 때 자외선보다 가시광선이 파장이 길고 가시광선보다는 적외선이 파장이 길고 적외선보다는 전파가 파장이 길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동일한 구경을 가지고 관측한다면은 물체가 무엇을 낼 때 전파가 방출하면 어떻게 될까? 분해능이 커져버려. 분해능이 크면, 수치가 크면 어떻다 그랬지? 분해능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관점 때문에 이 성능 3개 중에서도 분해능을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이 언급이 됐던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나왔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연습은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성능의 연습입니다. 만원경이 가도 있고 나도 있대. 구경. 하나는 100mm고 하나는 200mm야. 질문. 구경이 큰 것은 1번. 뭐예요? 숫자 큰 거 나가 크죠. 구경은 나가 크네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파생 질문 더 할게요. 분해능과 집광력이 좋은 것은? 구경이 더 큰 나가 분해능도 집광력도 좋습니다. 집광력도 좋고 분해능도 좋습니다. 주의할 것. 분해능 수치는 어떻지? 수치는 작음. 동일한 물체를 관측한다고 할게요. 파장은 동일하다고 할 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구경으로부터 여러분이 집광력이나 분해능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요. 됐죠? 또 하나 볼게요. 너무 고맙게도 초점 거리가 나와 있는데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가 나와 있어. 그럼 접안 렌즈 초점을 대물 렌즈 이렇게 다 나눠버리면 다시 말해서 10하고 2000, 10하고 1500. 그럼 뭘 구할 수 있지? 배율을 구할 수 있어. 얼마? 200. 그 다음에 15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고배율은 질문, 두 번째 질문. 고배율은 당연히 숫자가 큰 가가 되겠죠. 가. 그럼 고배율이기 때문에 가는 어떻게 관측이 된다? 동일한 천체를 관측한다고 한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배율만 달리한다면 고배율이 가는 상이 크고 그 다음에 보이는 면적이 좁고 시야가 좁고 어둡게 보이겠죠. 됐죠? 자, 그럼 선생님 질문 조금 더 응용 3번. 자, 어떤 천체를 굉장히 밝게 볼 수 있는 것은 가와 나 중에서. 자, 밝게 볼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죠?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밝게 보려면 어떤 성능이 좋아야 돼? 집광력이 좋아야 됩니다. 집광력이 좋아야 돼요. 또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되죠. 선생님 어쩔 때 밝게 보인다 그랬지? 고배율은 상은 확대되고 시야는 좁고 어둡게 보인다 그랬어. 그럼 저배율이죠. 저배율일 때 밝게 보입니다. 집광력이 큰 것은 뭘 큰 걸 찾아주면 된다고요? 구경이 큰 거. 그럼 다 됐네. 밝게 보려면 방금 봤던 표에서 구경이 크고 저배율인 걸 찾아주면 되겠죠. 동시에 만족하면 더 좋겠죠. 쫙 볼게요. 구경이 크고 배율이 더 낮네요. 상대적으로. 나 만원경으로 보면 가보다 훨씬 밝게 보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보여드린 예시가 성능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신형이죠. 내신형. 한참 인기 폭발이었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구조, 그 다음에 성능,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천체 관측 내용 다 언급해 드렸으니까 핵심 정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 302페이지에 있는 핵심 정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핵심 정리에서는요, 우리 수능과 포인트가 맞는 것만 적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내용과 관련 지어서. 자, 파장의 길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파장의 길이는요, 자외선보다는 가시광선이, 가시광선보다는 적외선이, 적외선보다는 전파가 파장이 깁니다. 추가적으로 선생님 뭐라고 했죠? 가시광선 중에서는 빨간색이 파장이 더 길고요. 보라색이 파장이 더 짧습니다. 하나 더 기억할게요. 선생님이 태양을 관측할 때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파장이 길 때는 파장이 길다. 온도는 어떻다고 했죠? 온도는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전파를 방출하는 물체는 저온의 물체일 가능성이 크겠죠. 됐나요? 그렇게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장이 길다, 온도가 낮다 이렇게 기억을 할 것. 온도까지 한꺼번에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대기의 선택적인 흡수인데요. 뭐 용어를 크게 뭐 힘겨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기에 있는 성분이 모든 빛을 한꺼번에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 흡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외선은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서 흡수하죠. O3에서 흡수를 합니다. 적외선은 대륙권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흡수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뭐라고 하죠? 온실가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온실가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결론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표 부분에서 대기층, 성층권과 대륙권에서 대부분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외선과 적외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표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외선이나 적외선 파장은 주로 어떤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게 된다고요? 네, 바로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선택적 흡수에서 흡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가시광선과 전파가 되겠습니다. 가시광선은 중간값이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된다? 지표까지 도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 부분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딱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뭘 해드릴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언급하게 되는 망원경의 종류는 우주 망원경과 지상 망원경으로 나누어서, 지상 망원경에서는 광학 망원경과 전파 망원경으로 나누게 됩니다. 광학은 뭐라고 했죠? 가시광선이고요. 전파는 뭐라고요? 말 그대로 전파 망원경입니다. 이 광학에서 다시 어떻게 나눈다? 이 빛을 모으는 역할을 렌즈가 하느냐 거울이 하느냐에 따라서 굴절 망원경과 굴절 망원경이라고 해요. 렌즈로 빛을 모을 때 렌즈, 그 다음에 반사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빛을 모으는 거, 즉 대물 렌즈죠. 빛을 모으는 걸 거울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또 굴절 망원경의 종류를 두 가지, 반사 망원경 종류를 두 가지를 언급할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여기까지도 사실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요만큼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좀 언급을 좀 해주는 편이니까, 굴절, 반사, 굴절의 종류 두 개, 반사 망원경의 종류 두 개까지 해서 광학을 제일 길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우리가 망원경의 종류를 우주와 지상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전파까지 나눠서 세 가지 종류를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시광선, 전파, 그 외 플러스 알파 뭐까지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가시광선도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다고 했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대표적으로 가시광선을 이제 측정하는 우주망원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내신 기초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03페이지는 내용이고요. 자, 2번부터 선생님 해보도록 할게요. 짠! 아이쿠, 선생님 성능을 빼먹었네요. 너무 중요한 성능을 핵심 정리해서 빼먹었네요. 자, 성능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F수 빼고요. 세 가지만 보도록 합니다. 람다는 천체에서 나오는 파장, D는 대물렌즈의 구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집광력, 구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분해능은 구경에는 반비례하고 파장에는 비례한다. 기억하시고요. 배율은 저반렌즈 초점거리 분해 대물렌즈 초점거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누구? 분해능을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 전파 망원경 할 때 다시 언급할 겁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내신 기초 문제 2번입니다. 교과서, 교재, 여러분 교재 303페이지인데요. 깜짝 놀랐어. 왜냐면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걸 다 물어봐서. 자, 할 것만 체크 먼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좀 의미 있게 둬야 되는 거. A, 뭐라고 했죠? 경통. C는요? 저반 렌즈. E는요? 삼각대. 이 그림에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추가 드릴게요. B가 뭐죠? 네, 보조 망원경. 망원경, 파인더라고 하고요. 파인더라고 언급했죠. 그 다음에 D가 가대입니다. 가대. 그 다음에 F가 뭐 균형추, 무게추 다 써요. 균형추, 무게추. 둘 다 같이 쓰는 말이니까 하나만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이쿠, 요게 가대가 아니고 요거는 망원경에다 체크를 했네요. 이게 극축 망원경입니다. 극축
만원경이고요. 선생님이 이 적도의식 같은 경우에는 만원경이 3개라고 말씀드렸죠. 주만원경, 보조만원경, 극축만원경. 요 G가 가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충격받으셨죠? 저기 클램프, 적경 클램프입니다. 전혀 모르셔도 돼요. 적경 저기가 뭔지는 아시죠? 그것만 정도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건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망원경을 들고 나가서 딱 천체를 관측해보는 거, 조작을 한번 해보는 게 가장 명확한데요. 여기 우리 교재에도 저기 클램프, 적경 클램프 하나도 언급 안 됐죠?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한 내용들도 동그라미 친 것 외에는 모르셔도 돼요. 동그라미 좀 많이 됐나? 경통, 그 다음에 접안 렌즈, 그 다음에 삼각대, 요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그 정도는 아셔야죠. 삼각대에 가대 올리고 경통입니다. 됐죠? 가대, 경희대식, 적도의식은 내신에서, 즉 학교에서 하는 사람만 조금 더 눈여겨볼 거. 됐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2번 문제는 다 풀어드린 거예요. 거기는 기억부터 지읒까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한꺼번에 다 언급해 드린 겁니다. 그냥 글로 써 드린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선생님 체크하라는 것만 좀 추가적으로 보시고요. 다음은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오늘 하는 두 문제는 모두 내신형 문제입니다. 내신형 문제 후딱 하고 끝내려고요. 자, 지금은 천체 관측을 위해서 망원경을 설치하는 과정 중 일부입니다. 내 조작 과정 중 일부입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만원경에는 주만원경, 보조만원경, 극축만원경이 있는데 가는 지금 뭘 보고 있죠? 파인더를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말하고 싶은 건 파인더 정렬이에요. 조작 과정 중에서 파인더 정렬을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여기를 보고 있죠. 네, 극축만원경을 보고 있습니다. 극축만원경. 그래서 이 조작 과정은 뭘 하고 싶은 걸까? 극축 맞추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극축 맞추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극축 맞추기는 뭐라고요? 망원경의 극축을 청부의 북극, 자전축 혹은 북극성이 맞추는 작업을 극축 맞추기라고 하고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천체는 일주운동하니까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추적 관측하기 위함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파인더 정렬이나 혹은 이렇게 극축 맞추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지? 원활한 조작을 위해 상하 좌우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균형 맞추기가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 가는 물체의 상을 확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파인더 정렬이라고 했죠. 기억 해당 사항 없고요. 니은 볼게요. 극축을 맞추는 과정이다.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보기 디귿 볼게요. 가나 과정을 거친 후 균형 맞추기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 맞추기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조작 과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2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이 조금 천체 관측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 제 54강 천체 관측 도구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능 중에 분해능만 좀 꼭 기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